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저희 연초에 이 AI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을 꼽으라면 단연 딥식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중국 프론티어 랩들이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오픈 AI나 구글이 무언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내면 그 부분들을 재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만들었는지를 좀 레시피를 발표하는 형태로 해서 인기를 쭉 끌거든요. 지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실제 LLM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다 보면 에이전트 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 랩들이 어떻게 하면 더 툴 콜링을 잘하고 그런 워크플로우들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냄새들을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럭4도 그랬고 예전에 오픈AI O3, 챗GPT 에이전트 모델까지. 근데 이제 키미 같은 경우에 키미가 모델 이름이고 이걸 만든 회사는 문샷이죠. 상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랩인데 키미 K2라는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딥식 대비 선빵을 좀 날린 듯한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키미 K2가 아예 제목부터 오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제목을 들고 왔고 얘가 우리가 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부분에서 이걸 훨씬 더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라고 그러면서 발표했었던 예제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기다리던 이 키미 K2 이 페이퍼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이 논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정말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레시피는 제공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세한 내용들은 당연히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미슐랭 레시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가고 동료 셰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겠거니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드는, 네, 딱 그 정도 수준의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테크니컬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한번 빡세게 읽어봤고 또 클로드랑도 대화를 좀 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마킹을 해봤거든요. 음. 저희가 뭐 이런 걸 읽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어, 어찌되었건 저희 에이전트 방식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델의 그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학습시키는 게 궁극적인 답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작년도 올해 초까지 정도에는 파인 튠이라든지 뭐 이 모델력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내려두고 완전히 에이전트와 프롬프트 데이터 막 이런 쪽으로만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한계에 그냥 맞닥뜨려요. 이거는 결국은 모델업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최신의 프론티어 랩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구워내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미 K2 제목부터 오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작은 이렇죠. 우리 뭐 이것저것 했는데 벤치마크 성능이 이렇게 좋다. 뭐 딥식 V3라든지 클로드4 오퍼스랑 비교를 해놨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아요.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아예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예, 그걸 더 잘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 집중해 봤다. 뭐 이 모델의 어떤 자기네들이 자랑할 만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앞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뮤온 클립이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옵티마이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에이전틱 데이터 신세시스 파이프라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툴 유스를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툴 유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미리 데이터셋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만든 걸 가지고 SFT도 하고 그리고 RLVR도 걸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이라고 하는데 R1이 이제 GRPO를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Verifiable Reward 부분을 강하게 시그널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뭔가 모델을 리즈닝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소개해 줬는데 요새 또 Verifiable 도메인은 RL로 다 끝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다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Non Verifiable 한 곳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이 모델들도 그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로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을 어떻게 시켰는지부터 나오는데 뭐 여기 나오죠. 트릴리언 파라미터. 사실 파라미터가 트릴리언이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예. 그쵸? 저희가 요새 한국의 어떤 AI 모델을 하는 회사들이 내놓는 것들이 뭐 작게는 20, 뭐 크게는 30빌리언 정도니까 트릴리언이면 1000빌리언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입니다. 네. GPT-4 추정 때가 2 트릴리언이었었던가요? 맞아요. 1.8 트릴리언 정도가 GPT-4였고 클로드 오퍼스 4 추정 뭐 2에서 3 트릴리언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1 트릴리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프리트레인에 사용된 토큰은 15.5 트릴리언이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네. 사실 이 토큰 정도 범위면 지금까지 인간이 생성한 모든 휴먼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는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그 데이터들이 품질 이슈를 뭐 일론 머스크도 제기했었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페이퍼에서도 그런 얘기 한참 나옵니다. 한번 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마킹을 해놨어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미온 클립이라고 얘네가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는 저희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아담 W라는 옵티마이저 썼잖아요. 이게 가장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범용이었는데 얘네가 미온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다스리기 힘든 거로 좀 알려져 있었죠. 작은 모델에만 돌아가는 거로.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에피션시는 있는데 미온을 스케일링업 하는 거는 굉장히 챌린지가 있다. 뭐냐? 트레이닝 인스테이빌리티, 어텐션 로짓이 익스플로드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미온을 쓰기에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입한 테크닉이 그냥 미온 클립이라는 거예요. QK 클립인데 예, 그냥 말 그대로 클립입니다. 일정 스레시홀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그냥 나누는 거죠. 저희 트랜스포머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키 쿼리 두 개를 쫙 그 내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디멘전에 스퀘어를 하는 걸로 나눠주잖아요.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 숫자로 나눠주면 뉴메리컬 스테이빌리티가 증가하더라. 네. 저희가 이제 모델의 설계 같은 걸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살짝 연금술 같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모델을 설계를 하는 거고 몇 개를 이렇게 트라이얼을 돌려보고 몇 개 되면 로스가 떨어지면 학습이 되는 거고 로스가 발산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튜닝을 하면서 구조들을 바꿔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보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지저분한 엔지니어링 덩어리라고 보면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맨날 봐왔던 쿼리 키 밸류 벡터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어텐션 계산 공식이죠. QK 하고 한 다음에 디멘전을 나누고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인가 뭐 그랬죠, 아마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QK를 소프트맥스 한 값을 가지고 이제 밸류랑 곱해서 이거를 이제 뒤에 레이어놈하고 풀리 커넥티드로 넘기는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이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QK 곱하는 게 익스플로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커진다. 그래서 그냥 나누듯이 여기서 맥시멈 값을 찾아요. QK 곱한 거에서 맥시멈 값을 찾아서 요 맥시멈 값을 놓고 그냥 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네요. 예. 뭐 일종의 노멀라이즈네요. 그렇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값을 그냥 리스케일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되게 많은데 온갖 뽀록들을 많이 썼어요. 로짓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 게 그 로짓 안에서도 특정 부분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퍼헤드 몇 개 로짓만 또 스케일링하는 그런 방식도 썼고요.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익스플로드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안정적인 숫자 안에 머물도록 잘라주면 잘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드 자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헤드의 개수를 사실은 뭐 헤드의 개수나 레이어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델들을 트랜스포머의 오리지널 모델에서 사람들이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이제 딥시계랑 비교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서 클리핑을 하니까 뭐 안정성을 찾아지더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그 이름을 뮤온 클립이라고 더 뉴 옵티마이저라고 붙였는데 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얘들 여기 나오죠. 처음에 9빌리언이랑 53빌리언짜리의 어떤 그 네, 9빌리언 액티베이티드 그리고 53빌리언 토탈 파라미터 MOE에서 이 실험을 해보면서 값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트라이얼 앤 에러인 게 여기서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어떤 건 오픈하고 어떤 건 오픈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 숫자가 됐는지는 그냥 실험적으로 찾은 거죠. 네. 그 그래서 9빌리언 정도 되면 하나만 돌린 게 아니라 멀티로 여러 개를 돌렸을 거잖아요. 그쵸? 다양하게 실험해가지고 에블레이션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된 것만 뽑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그 타우 값을 여기 있네요. 그냥 100을 썼다. 그 맥스 값을 몇으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100을 썼다. 요게 원래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냥 원래 클리핑을 하지 않고 뮤온 옵티마이저를 그대로 쓰면 이 로짓이 그냥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계속 커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오른쪽 그림이 아까 그렇게 클리핑을 해서 100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클리핑을 하니까 처음에는 트레이닝 스텝에서 한 7, 8만 정도까지는 계속 이 스레시홀드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로 갈수록 안정을 찾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들이 이제 토큰 에피션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인즉슨 이제 토큰의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위 토큰당 모델이 학습하는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있죠. Enhances in the per token impact on 모델 업데이트. 모델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 토큰이 주는 어떤 임팩트를 계속 늘릴 것인가. 그리고 그게 뮤온이 가능한 그거라는 거죠. 아니요, 뮤온도 그냥 원 오브 팩터인데, 네, 그 뮤온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영향 당연히 미쳤겠죠. 맞는 말씀이시고, 예, 요게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뮤온 클립 옵티마이저와 이런 걸 썼을 때 한 번도 보통의 경우는 저희 라마 모델 카드에서도 봤지만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냥 로스가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전 체크포인트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물론 저 위에서 출발했겠죠. 잘라낸 건데 쭉 예쁘게 떨어진다. 1.3까지 굉장히 잘 떨어지는 거죠. 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퍼 토큰 에피션시 토큰 에피션시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얘들이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신세릭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했다. 어떻게 했냐? 뭐 carefully designed rephrasing pipeline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셋을 rephrasing 다시 썼다는 얘기죠. 예, LLM을 동원해서 하이 퀄리티로 다시 썼다는 건데 이거를 한 방법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knowledge data rephrasing이라고 얘가 써놨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스타일을 바꾸고 그다음에 블럭을 섞어가지고 같은 패러그래프를 미묘하게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한 10벌로 새로 쓰는 거죠. 청크와이즈니까 여러 개로 좀 쪼개가지고 그걸 다시 이어붙인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데이터 정제를 하기 위해서 훨씬 좋은 모델들, 자기네 프론티어 모델을 썼는지 아니면 오퍼스나 챗GPT나 딥식을 동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죠. 예. 어찌 되었건 네, 굉장히 잘난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정제 과정에 동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데이터 정제를 하고 fidelity verification 이거의 무결성 체크도 했다. 전부 LLM으로 했겠죠. 결국은 데이터셋 자체를 한 번은 LLM을 통해서 전부 검증하고 새로 쓰고 뭐 뭔가 팩트 체크도 하고 그것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퀄리티를 높이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고 이제 리프레이징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로우 위키 텍스트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텍스트를 두고 에폭을 10번 돌렸을 때는 애큐리시가 23.76인데 얘를 리프레이징을 한 번 했다. 그러니까 뭐
품질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그 하나의 텍스트를 10벌 돌렸을 때는 애큐리시가 이만큼 증가한다. 꽤 커졌죠. 근데 리프레이징을 10번 했다는 얘기는 이제 청크 와이즈로 바꾸고 똑같은 내용인데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10벌을 만들었더니 그 10벌 결국은 에폭 10번 돌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토큰의 양으로 치면. 그런데 미묘하게 더 애큐리시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의 퀄리티를 높여주면 계속해서 애큐리시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줘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이거 예전에 이미지 할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랑 되게 닮았는데요. 매우 닮았죠. 매우 닮았죠. 네. 그 이미지 할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승주님은 또 이미지 쪽 많이 하셨으니까 너무 익숙하실 텐데 똑같은 이미지를 두고 돌리고 뭐하고 색깔을 칼라로 흑백으로 바꾸고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랑 매우 비슷하죠. 요 그림이 그거를 나타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풀 인풋 텍스트를 넣을 때 뭐 파셜 인풋을 딱 쪼개는데 그것들을 그 무언가 리라이트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뭐가 하나 나오잖아요. 새로 써진 게. 그럼 그 새로 써진 거를 다음번 그 다음 라인 다음번 리프레이징 할 때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무언가 그걸 시그널을 넣어서 다시 조금 바뀌게 하고 요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뭔가 코히어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의 어떤 응집도는 그렇죠. 깨지 않으면서 미묘하게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을 하기 위한 이런 것도 했겠죠.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는 또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정말 하이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리프레이징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네. 자, 그걸 해서 우리가 소위 일반적인 날리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 리프레이징을 한번 하고 했다. 오그멘테이션도 했다라고 봐야죠. 10번 리프레이징을 새로 한 거니까. 그것도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은 하지 않는데 많은 팁들이 있는 게 하이 퀄러티 데이터와 로우 퀄러티 데이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들이 태깅을 굉장히 빡시게 거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아래를 할 때 아래를 하면은 일종의 포게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썼던 초 하이 퀄러티 데이터들을 또 같이 넣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포게팅을 방지하는 그런 뽀록도 있어요. 그 얘기도 좀 써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매스메리컬 데이터 리프레징 그러니까 수학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하이 퀄러티 매스메리컬 다큐멘트는 러닝 루트 스타일로 풀었었다. 예, 이게 뭐 스왈로우 매스라는 논문에 나오는 건데 이거 논문을 열어보진 않았고요, 당연히. 네, 사람의 힘이든 모델의 힘을 빌려서 이 매스메리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학습 노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이게 저희가 뭐 이 LLM 트레이닝 하는 게 불과 한 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영역인데 사실 LLM들의 논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발전했을 때가 수학과 코딩 뭐 이런 데이터들을 프리트레인 데이터에 이렇게 포션을 확 늘렸을 때 LLM들의 논리력들이 증가했었거든요. 막 예전에 뭐 그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던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스메릭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오버롤 이렇게 얘기하는데 K2 트레이닝 코퍼스가 15.5 트릴리언 토큰스, 뭐 큐레이티드, 하이 퀄러티, 데이터 스패닝 4 프라이머리 도메인스라고 나오거든요. 4개의 프라이머리 도메인에 대해서 매우 높은 품질을 썼다는 건데 웹 텍스트, 코드, 매스메틱스, 그리고 날리지. 네. 이 웹 텍스트랑 날리지가 좀 구분이 있는 게 날리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약간 뉘앙스 자체로 보면 앞에 말했던 매스메틱 데이터 리프레이징에서 러닝 노트 만들듯이 정제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뭐 그런 쪽 아닐까요? 추측컨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이 널리지라 하면은 왠지 텍스트북이나 논문들이나 네,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웹 텍스트는 뉴스나 소설이나 뭐 이런 우리 그냥 일상적인 그런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커렉트니스 체크를 많이 했다. 퀄리티 밸리데이션과 그다음에 데이터 엑스페리먼트를 많이 했다. 사실 이 과정이
저희가 막 아키텍처나 뭐나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사실은 저 큐레이티드 15.5 트릴리언의 데이터 셋들이 이 프론티어 랩들의 거의 무슨 뭔가 기반일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을 거고.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15.5T를 압축해냈다. 이 부분이네. 이거네요. 저희가 LLM을 만드는데 소위 컴퓨테이션을 쓰면은 거의 95% 이상의 컴퓨테이션은 프리트레인 페이스에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트레인 페이스에 쓰는 데이터의 품질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 저희도 뭐 수백 번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한 단락에서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델 아키텍처 얘기가 나오네요. 이 모델 아키텍처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키미 K2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V3의 디자인을 거의 그냥 카피에다 쓴 것 같아요. 딥시크 V3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피처가 많거든요.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그것도 사실은 데이터량이 꽤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레이텐트 어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차원 축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KV 캐시 부분의 차원이 확 줄어들도록 만들었어요. 마치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냥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하면 너무 양이 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굉장히 줄여가지고 그 안에서 디퓨전 하듯이 여기도 이제 KV 캐시 계산하는데 확 줄여놨거든요. 네. 어텐션 윈도우도 원래 어텐션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만들잖아요. 왜냐면 뭐 시퀀스 랭스가 뭐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다 하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 복잡도가 거의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니까 그걸 하는 스킬들을 많이 했는데 딥시크 V3에 그런 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몇 포인트가 되는 거는 스파시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MOE에서 이 엑스퍼트의 개수를 얼마나 늘릴 거냐. 많은데요? 384개? 예, 엄청 많아요. 딥시크보다 엑스퍼트의 개수는 늘렸고 그리고 여기 뭐 액티브 퍼 토큰의 개수는 똑같은데 어텐션 헤드를 보면은 줄였죠. 네. 그래서 어텐션 헤드가 늘어나면 이거는 인퍼런스 타임의 컴퓨테이션 버든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의 이익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64로 줄였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뉘앙스를 완전히 캐치하려면 사실은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하니까 V3와 레이어 개수는 똑같은데 이 트랜스포머 블럭의 개수는 똑같은데 블럭 하나마다 이제 어텐션과 그 플리 커넥티드가 이제 MOE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어텐션을 MOE로 쪼개진 않거든요. 어텐션 개선은 그냥 한 번에 하고 걔를 레이어 놈 통과한 다음에 위에 그 플리 커넥티드를 올릴 때 이제 MOE로 쪼개는 건데 그 블럭의 개수는 61개.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는 키미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죠. 2배는 아니고 671에서 1.04로 늘었고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의 개수는 거의 비슷하고 엑스퍼트는 개수가 늘었네요. 384로. 여기서 스팔시티가 뭔가 중요했던 뉘앙스가 있었는데 뒤에 나오는군요. 예. 스파시티 스케일링 로라고 이제 애들이 또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좀 약간 새로운 용어죠, 이게.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희한테 새로운 용어일 것 같아요. 왠지. 스파시티의 정의는 이거죠. Defined as the ratio of the total number of experts랑 to the number of activated experts. 그러니까 전체 엑스퍼트의 개수 나누기 액티브 엑스퍼트의 개수인 거죠. 그렇죠. 384를 8로 나눈 게 이제 스파시티인 거죠. 예. 그 스파시티를 보니까 스파시티가 증가할수록 사실 밸리데이션 로스는 떨어져요. 스파시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제가 복잡하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스파시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건 떨어지는데 더 희소해지면은 더 트레이닝이 잘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분모 분자가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스파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네.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아래 밸리데이션 로스는 떨어지거든요. 이게 커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위에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퍼트의 개수가 높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거꾸로 아래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아지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액티베이트 되는 엑스퍼트의 개수를 8개로 고정했을 때, 예를 들어 8개로 고정했을 때 MOE 블럭을 몇 개로 쪼개느냐가 이 스파시티를 나타내는 건데, 즉 MOE 블럭이 많으면 많을수록 밸리데이션 로스가 떨어진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약간 뭐 알듯 말듯하네요. 이게 스케일 로라고 했는데 그냥 약간 리니어,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 아닌 거죠? 로그 스케일이요? 로그 스케일 아니에요. 예. 로그 스케일 아니고, 그리고 그냥 지네 말로 스파시티 스케일링 로라고 붙여놨는데 그렇게까지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석할 내용은 아닌데, 네, 네. 그냥 이것만 보면 결국은 스파시티가 높아지더라도 이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그래서 그냥 48 정도에서 골랐다. 그러다 48 정도에서 고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토탈 넘버 오브 엑스퍼트는 딥식보다 늘렸고, 예, 이거 액티베이티드 엑스퍼트는 그냥 똑같다. 그런데 성능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텐션 헤드도 결국은 이 정도 개수로 한 게 이 정도의 옵티말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왜 이거를 이렇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나름 그냥 백데이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넘버 오브 어텐션 헤드는 인퍼런스 오버헤드를 증가시키니까 뭐 딥식보다는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 설명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게 나와요. 딥식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요 트레이닝에서 메모리 에피션시나 아니면은 그 뭐죠? 클러스터에서 모두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다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동안 어떻게 데이터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강의 효율을 어떻게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없어요. 그냥 모델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패러렐리즘을 했고 그 사이에 버블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최적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숫자들은 저는 이 부분을 패러렐 트레이닝을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이 큰 모델을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신종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감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구나라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각각의 GPU, 보통 한 모델 만드는데 몇 개의 클러스터에 나눠서 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러나 GPU당 아마 얘가 H800을 썼는데 그게 H100 베리언트일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가 80에서 한 96기가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80기가짜리 96기가짜리로 알고 있는데 30기가바이트 정도는 항상 그 파라미터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액티베이션 하거나 아니면 뭐 캐시 쓰거나 이런 때 할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원F 원비는 한번 포워드하고 한번 백워드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사이에 뭘 옵티마이즈 했는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뭐 액티베이션 리덕션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읽어보긴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で, 이게 제가 기존에 뭐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게 뭘 혁신적인 건지 이런 걸 판단할 근거는 없어서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네. 뭐 온갖 종류의 에피션시와 관련된 걸 다 썼다는 얘기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나와요. RL 사이에도 그렇고, 그 GPU 메모리만 쓰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옵티마이징을 위해서 CPU 오프로딩도 했다. 어떤 땐 CPU로 넣어놨다, 뭐 해놨다, 뭐 이런 거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 레시피가 딱 한 블록밖에 없죠. 처음에 그냥 학습할 때는 4K,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는 그냥 4K로 했고 미온 클립 오티마이저로 한 다음에 15.5 트릴리언 토큰을 했는데, 첫 번째 10 트릴리언 토큰은 뭐 컨스턴트 러닝 레이스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after 500 스텝 웜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5.5 트릴리언은 이제 코사인 디케이로 하면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하면서 러닝 레이트를 더 줄이면서 학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67밀리언 토큰으로 했다고 하니까, 예, 이게 67밀리언 토큰 수죠. 배치 수는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걸 배치 수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올 거고. 네. 근데 이제 얘들은 워낙에 이제 GPU들을 나눠서 한 배치도 GPU에 분산돼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 들어가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합한 한 배치 사이즈에 토큰이 몇 개 소요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이거 컨텍스트 랭스를 128K로 늘리기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요거는 요새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이거 뒷부분 잘 모르는데 컨텍스트 랭스를 점진적으로 키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트레인할 때 가장 많이 본 디멘전이 배치 랭스, 시퀀스 랭스, 그다음에 이제 모델 디멘전 랭스 요 세 개의 디멘전으로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시퀀스 랭스를 무한정 늘리면은 사실은 뭐 QKV 웨이트라든지 풀리 커넥티드 웨이트라든지 그 웨이트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사실은 QKV 캐싱이 확 늘어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니까 트레이닝 타임에서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을 그냥 4K 컨텍스트 랭스에서 트레이닝을 거는 건데 4K도 상당히 긴 길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컨텍스트 랭스를 늘리는 데는 문제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 때문에 생기거든요. 4K로 다 학습을 해놨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랭스를 늘리면은 포지션 정보가 이제 4K를 넘어가는 거는 모델이 본 적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이 요거예요. 시퀀스 랭스로 이렇게 한 다음에 400빌리언 토큰은 뭐 어닐링 한다고 표현하는데 담금질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롱 컨텍스트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닐링 페이스를 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32K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128K로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얀 메소드를 쓴다라고 하는데 얀 메소드가 저도 그 예전에 그냥 얼핏 보기만 해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델이 보지 못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진짜 모델들 트레이닝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무슨, 어떻게든 되게 하는 거죠. 네, 네, 모든 소위 뽀록, 잔팁, 노하우, 휴리스틱들의 집합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AI나 구글이나 클로드는 전혀 공개 안 하지만, 예, 중국의 프론티어 랩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진보했는지를 이렇게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사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예,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인데 SFT 부분은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얘기는 그냥 너무 짧게 끝나요. 예. 그래서 에이전틱 데이터를 사실 프리트레인 데이터에서는 넣지 않고 얘네가 이제 뒤에 에이전틱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데이터셋 중에서 이 검증을 통과한 하이 퀄러티 데이터들은 SFT 단계에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단계에서 많이 썼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던 Large Scale Agentic Data Synthesis for Tool Use Learning이라는 요 부분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앞에 이 블럭에서 정의가 되는데 그 지금의 LLM들이 무언가 굉장히 좀 쓸모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지 못했던 펑션 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프리 트레인이 됐건 포스트 트레인이 되었건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좀 시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훈련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하더라. 예전에 리즈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인센티바이즈를 하면서 리즈닝 데이터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이 퀄러티 리즈닝 데이터셋을 쫙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위 모델을 디스틸할 때는 그 하이 퀄러티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서 작은 모델에 그냥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만 해도 별도의 RL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리즈닝 모델로 너무너무 잘 바뀌더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걸 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거죠. 예. 그
데이터셋으로 제너레이트를 한 거죠.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는지가 이제 나와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키미 K2에서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 요 페이퍼의 이 안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막 나와요. 뭐 에이전트 인스트럭트, 셀프 인스트럭트, 스테이블 툴 벤치, 뭐 지로 설치. 제가 한 번도 다 본 적도 없는 애들이지만 이런 쪽 연구가 많았나 봐요. 근데 에이스 벤치 쪽에서 이제 그 제일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툴 스펙 제너레이션. 네. 무언가 기존에 존재하던 MCP들도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지정한 도메인들, 그 도메인은 뒤에 나옵니다. 도메인들에 대해서 그냥 가상의 툴들을 다 제너레이트 했어요. 필요한 것 같은 거. 이것도 아마 프롬프트를 쓰고 프롬프트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LLM한테 다 시켰겠죠. 사람이 만들고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툴을 다 제너레이션하고 그 툴의 스펙들을 보면서 에이전트와 태스크를 또 제너레이트 했어요. 에이전트를 제너레이트 했다는 얘기는 에이전트 보통 저희가 제너레이트 할 때 에이전트 임무를 이렇게 정해주는 프롬프트와 플러스 걔가 쓸 수 있는 툴 이렇게 정해주는 게 에이전트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냥 들어가는 그 아규멘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고 또 걔한테 시킬 태스크도 제너레이트를 한 거죠. 다 제너레이트네요. 그냥 다 신세릭 데이라는 거죠. 전부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그 트래젝토리가 재밌는 거죠. 수행을 성공적으로 한 경로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LLM으로 제너레이트 했단 얘기인데 만든 부분들을 아예 리즈닝 데이터 만들듯이 데이터셋을 쫙 쓴 거죠. 그럼 요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게 될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얘들이 그냥 오토 제너레이트 한 거죠. 어떤 도메인에 했는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요 그림에 나오는데, 예, 도메인들에 대해서 있는 MCP 툴들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은 여기 지들이 만들 건 만들고, 그래서 에이전트도 정의하고, 타스크도 만들고, 심지어 그 타스크를 만들면서 트래젝토리도 쓰면서 루브릭도 같이 만들어요. 루브릭은 평가 기준이죠. 말 그대로. 예. 그걸 만든 다음에. 그쵸. 예. 일종의 평가 기준을 만든 거고, 그거를 돌려서 실제로 툴 시뮬레이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려요. 툴 시뮬레이터가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네. 짐 같은 이름이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네, 별도의 툴 시뮬레이터를 만드는데 사실 요 그림이 저희가 사실 얘기했었던 non verifiable을 verifiable로 바꿔주는 예,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얘들이 이제 다 에뮬레이트를 해서 만든 거죠. 그러나 모든 도메인을 다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인트만 좀 짚으면 그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들을 다시 저증을 해서 실패한 것들은 다 버리고요. 괜찮은 것들만 넣고 이 깔끔하게 괜찮은 것들만 SFT에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트래젝토리인 거죠. B가 지금 트래젝토리라고 이름이 붙어 Generating Agent Trajectories가 돼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 사실 SFT를 넣을 때는 예를 들면은 SFT는 Instruction Response Pair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고 인스트럭션 부분의 로스 계산은 하지 않고 리스판스 부분의 로스만 계산해서 그냥 모델에 다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게 슈퍼바이스드 파인 튠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툴 데피니션과 에이전트 데피니션, 그 다음에 타스크 데피니션까지가 인스트럭션이겠죠.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래젝토리 하고 트래젝토리 저 끄트머리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트래젝토리가 리스판스겠죠. 성공한 것만 뉘앙스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네. 성공한 것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SFT로 넣겠죠. 이 필터드 데이터 얘기는 성공했다라기보다는 품질이 높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툴 시뮬레이터가 완벽한 일종의 뭐 베리파이어블 리월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성공했던 것만 필터링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MCP가 GitHub에 3,000개 정도 있었던 거 다 가져왔다는 게 어디 있었는데. 왼쪽이 MCP예요. 알려진 MCP. T-SNE Visualization of Real MCP Tools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MCP 툴이 보면은 도메인들이 이렇대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 쉘 액세스, 설치, 웹 스크레이핑, 설치, 버전 컨트롤 거의 대부분 정말 개발자 릴레이티드한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는 뭐 웨더, 아트 앤 컬처, 블록체인, 파이낸스 이 정도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얘들이 그 신세릭 툴을 만들었잖아요. 촘촘해졌네요. 신세릭 툴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카테고리예요. 신세릭 툴을 뭘 만드는지 보세요. MCP 툴에 이런 거 없어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실 저희 회사도 이거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로지스틱스, 유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이 보면 왼쪽에 MCP에서 보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도메인이 정리가 된 건가요? 줄은 거잖아요, 개수는. 이 도메인은 지들이 찍은 거죠. 예, 지들이 만든 거죠. 그냥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트랜스포테이션, 유통, 스마트 홈, 그다음에 부동산. 겹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도인 거네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MCP 툴들은 그냥 있는 것들을 다 크롤링 해온 거고, 오른쪽은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모델들을 가지고 뭔가 적용하고 싶은 도메인들이잖아요. 예, 다행히 뷰티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얘들도 큰 굿즈라고 생각하는 도메인들을 적고, 그죠? 스마트 홈, 부동산, 소프트웨어 앱, 리갈, 교육, 로봇 컨트롤, 농업, 헬스케어 앤 메디컬, 그다음에 뭐 IoT,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얼, 데스크탑 시스템, 파이낸셜 트레이딩, 웹사이트 컨트롤, 게임 엔터테인먼트 요 도메인들이 모델들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거가 이게 좋은 MCP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MCP가 아니에요. MCP가 아니 그냥 일반적인 툴? 예. 여기 아래 이 부분을 제가 가려버렸구나.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섹션은 이거 T-SNE Visualization of Real MCP 툴이에요. 이 Real MCP 툴이니까 이건 가져온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예, 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도메인들을 보시면 거의 그냥 다 개발 관련, 끽해봐야 있어봐야 이커머스와 뭐 커스터머, 그다음에 뭐 홈 오토메이션 IoT, 아트 앤 컬처, 웨더 뭐 이런 것들 보이지. 뭐 그룹핑 해봐야 전부 다 그냥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생태계 주변을 만든 툴이 현재 MCP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얘들이 이제 정리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여기 synthetic tools by category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도메인은 팀이 애들이 그냥 define 한 거예요. 이 도메인에서 툴을 만들겠다.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들에 대해서 툴을 제너레이트 하는 프롬프트들을 막 제너레이트 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유즈 케이스들, 쓸만한 그런 케이스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툴들을 막 제너레이트 한 거죠. 아마 여기에 품질은 얘네들도 답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툴들을 막 만들어 놓고 지들도 다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이 그림에 있었죠.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도메인이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키미 애들이 정한 거고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그냥 자기네들이 오그멘테이션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신세사이즈 툴 스펙 만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재밌게 본 거고, 그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트래젝토리를 쓴 거죠. 그 페이퍼의 툴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를 예시를 들어주진 않은 거죠? 이름만 나온 거죠? 예, 이름만 나오죠. 툴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근데 뭐 그건 뻔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트래젝토리나 유즈 케이스들이 정확하게 다 맞느냐라고 하면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들도 그거를 다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필터드 데이터만 썼다고 하니까 뭔지 몰라도 어쨌든 작동했다는 거죠. 그 상상한 툴이 뭔가 작동한 트래젝토리가 이제 생성이 됐다. 오케이.
그걸 가지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SFT도 하고 reinforcement learning도 하니까 다른 모델 대비 툴 versatility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려나? 툴 어떤 유용성? 예, 이런 게 다른 모델 대비 확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툴의 성능이나 품질이 사실 중요하지 않고 툴에 대한 유창성이 생겼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 게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모델들이 저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얘들이 보지 못한 도메인에서 논리적으로 툴 콜링의 이 플로우를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잡아줘도 못 잡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의 종류가 중요한 거네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놓은 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가짜로 상상을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캐치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짜로라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도메인이 중요한 거네요. 예. 네. 왜냐? 안 본 거보다는 보고 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본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 노엄 브라운의 최근 트위트가 생각나죠. 베리파이어블한 도메인에 이제 곧 모델이 네가 안심하고 있는 너의 도메인을 훨씬 잘하게 될 거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도메인이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실제로 MCP가 그런 게 나오면은 잘 불러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래서 논문 제목을 이 페이퍼 제목을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라고 꽝 박은 거죠. 알고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이네요. 이게 우리 이번에 키미 K2의 안고야, 포인트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미국의 프론티어 랩인 엔트로픽이나 그 구글이나 어디야 오픈 AI나 그거 열심히 다 했는데 그거 그냥 짧게만 디스크라이브 하고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은 그거 풀어서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이제 자기네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거 쫙 뒤에 보다 보면은 요 키미 K2 만든 팀이 160명이에요. 그리고 이 문샷 이 회사 2023년 초에 창업한 회사고 이제 겨우 2년 반 된 회사거든요. 그쵸. 딥식은 퀀트 하던 팀이 변환됐다면 이쪽 CEO는 제대로 연구 성과가 있는 분이죠. 트랜스포머 XL 등 구글에서 일했던 분이. 네. 저도 그 창업자의 히스토리를 깊게 파보진 않았는데 펀딩도 1.2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조, 2조 사이 돈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거고 2년 반 만에 요 정도 프론티어 랩으로 등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중국의 프론티어 랩 하면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리바바 크웬과 딥식 정도를 그냥 소위 네임드 프론티어 랩으로 쳐주고 있는데 저는 얘들도 당연히 이제 프론티어 랩으로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증명한 거니까. 그리고 뭐 베이스랑 인스트럭트까지 다 해준 거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데 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인스트럭트 모델이거든요. 인스트럭트 모델인데 네. 근데 추론 과정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GPT-5에서 샘 알트만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추론과 넌 추론을 비추론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추론해야 될 때면 추론을 많이 할 거고 추론 안 해야 될 때면 그 추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thought 토큰이라는 그 think 스페셜 토큰은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예. 조금 진도를 빼볼게요. 이게 저도 재밌어가지고 이 논문을 진짜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배울 게 많고. 그래서, 네. 시스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뭐 툴과 레파지토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천 개의 디스팅트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예. 에이전트도 수천 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non verifiable 하는 부분에 중요한데 rubric based task generation non verifiable을 verify 하기 위해서 LLM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브릭이 이제 루브릭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셋 제너레이트 할 때부터 그 같은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LLM이 루브릭까지 다 같이 만들게 하는 거죠. 지금 LLM들은 뭐 다 천재니까 예 이거 시키면 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좀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아직 SFT인 거죠. 아니요, 아니요. SFT에서 RL 들어가기 전에 이 에이전트 신세릭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 논문에 이 페이퍼에 안 꼬니까 그냥 좀 길게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멀티턴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을 했다. 쿵짝쿵짝한데 이건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LLM 베이스드 저지가 다 트래젝토리를 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태스크 루브릭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뭔가 석세스 크리테리어에 완전하게 맞는 것만 이 트레이닝에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퀄리티 이밸류에이션 앤 필터링 얘기를 했고요. 아까 다이어그램에 나왔던 부분인 거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위드 리얼 엑스큐션 엔바이런먼트는 리얼 엑스큐션 엔바이런먼트를 써야 될 부분들은 그냥 썼단 얘기예요. 당연히 코딩과 소프트웨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high quality synthetic data 이거를 this high quality synthetic data가 when used for supervised fine tuning 그러니까 supervised fine tuning에 썼을 때 정말 significant improvement를 하더라. 무엇에 대해서? 모델의 tool use capability에 대해서 그리고 wide range의 real world application에 대해서 그런 enhancement가 있더라. SFT를 한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같이 걸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verifiable reward고 하나는 non-verifiable reward 부분인데 verifiable reward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딥식 R1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 verifiable reward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소위 오픈AI 예전에 짐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그냥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거기로 보내면 걔가 이제 값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거 만들었다. 뭐에 대해서? 수학과 그다음에 스템과 로지컬 태스크에 대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뭔가 그 수학이라든지 스템 그다음 로지컬 태스크에 대해서는 커버리지도 좀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 difficulty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이 RL 시그널이 동작을 잘 안 한다. 예. 그렇게 가지고 이 딱 적절한 마더릿한 그런 퀄리티의 난이도를 골랐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SF 모델에서 패셋 K 에큐리시 가지고 골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골랐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팔로잉. 예. 이게 이제 그 뭐죠? 이것도 이걸 잘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그냥 쭉 제가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쿠버네티스 환경 가지고 이걸 베리파이어블 할 수 있는 짐 같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베리파이 해가지고 그 리워드 시그널을 계산을 하고 또 너무 명확한 거는 그냥 데이터셋으로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코딩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이프티 뭐 관련해 가지고 했단 얘기인데 사실 이 RL 파이프라인 얘기는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세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얘네의 핵심 노하우라는 거죠. 데이터셋의 개수는 그럼 몇 개로 만들었고 verifiable reward를 주는 짐 환경은 어떻게 만들었고 뭐 그것들의 도메인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쭉 써놨고 그걸 하기 위한 verifiable reward에 한해서는 그냥 짐 환경을 만들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최신 트렌드의 얘기인 건데 beyond verification, verification이 안 되는 영역들은 어떻게 했냐? 셀프 크리틱 루브릭 리워드를 만들었다. 얘 얘기를 그냥 정말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쉬울까? 누가 시를 썼어. 근데 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다양한 평가 관점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냐, 너무 길지 않냐, 재밌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도메인들에 대해서 그 루브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명료하냐, 뭐 그런 거죠. 예. 뭐 대화의 유창성이 있냐, 객관적이냐, 뭐 그런 느낌. 뭐 여기는 근데 베리피케이션이 되는 도메인, 결국은 코딩과 매스 이외에 다른 도메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LLM을 얼라인하기 위해서 nuanced human preference에 얼라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 얼마나 창작적이냐, 그 다음에 reasoning depth가 얼마나 있느냐, factuality 얼마나 진실에 가깝냐, 안전하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루브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점수화되죠? 보상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self-critic rubric reward mechanism이 있는데 모델이 핵심은 뭐냐면 부트스트랩 K2에서 컴피턴 졌지 뭐 믹스처 오픈 소스 해가지고 뭐 오픈 소스랑 인하우스에 있는 데이터셋과 이 크리틱 캐퍼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냥 여기도 RL의 핵심은 결국은 저희가 여기 뭔가 액터 크리틱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결국 액터 크리틱 모델이기 때문에 액터는 K2예요. 지금 학습을 시켜야 되는 모델인 거고 크리틱도 K2예요. 근데 이제 우리 GRPO에서 보면 verifiable reward를 그냥 수학 문제 맞으면 1점, 맞으면 1, 틀리면 0 해가지고 명백한 보상 시그널을 줬잖아요. 맞았다 틀렸다로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델을 질질 잡아 끄니까 얘가 리즈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로직은 똑같은데 그 verifiable reward를 하는 그 펑션, 리워드 펑션 GRPO에서는 그냥 함수였고 정답이에요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였고 우리가 익숙한 PPO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밸류 펑션이 있어요. 그 밸류 펑션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발표한 적은 없지만 밸류 펑션이 있거든요. 거기서의 그 밸류 펑션 역할을 그냥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K2 크리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셀프 크리틱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인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하는지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해한 뉘앙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어떤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무언가 시를 한 편 써봐라. 아까 시의 예제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그 한 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이 아웃풋을 낼 거잖아요. 그 아웃풋들을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그 제가 안 찾을게요. 네, 페어와이즈로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쌍으로 묶어요. 쌍으로 묶어가지고 LLM이 평가하게 해요. 뭘로? 루브릭 베이스로. 네, 그 루브릭은 이제 어펜딕스에 나오는데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휴먼 프레퍼런스나 도움이 되냐, 뭐 창조적이냐, 이게 생각이 깊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저건 좀 재밌더라고요. 서두에 칭찬 금지하고 뭐 그런 거. 맞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어쨌든 그런 루브릭을 가지고 그 두 개의 페어를 평가해서 어떤 페어가 더 좋다라는 걸 평가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RLHF 로직이거든요. 예, 그 RLHF 로직으로 페어와이즈로 해서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걸 한 다음에 그걸 보상 신호로 해서 크리틱을 업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래요. 저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제가 이런 거 설계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한 번도 구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동호인 입장에서 이 프론티어 랩들의 페이퍼와 논문들과 구현체들을 그냥 계속 2, 3년을 깊게 따라와 본 입장에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크리틱한테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크리틱은 크리틱대로 발전시키며 또 그 RL 모델을 돌리며 액터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했단 얘기 같아요. 제가 보면. 요 두 개의 블럭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냥 굉장히 앱스트랙트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홀리스틱 얼라이먼트가 이게 되게 뭔가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를 많이 만들어내더라.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도메인에 대해서. 뭐 유저 인텐트 언더스탠딩이 됐건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됐건 컴플렉스 리즈닝이 됐건 뉘앙스드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 됐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진전이 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진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벤치마크도 없고 그냥 지들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들이 약간 느낌상 그 레이스빙을 던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미리 우리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뽑아내서 모델에 놓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밖에 페이퍼를 내든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GPT 4.5 나왔을 때 테이스트가 있다나 뭐 그런 얘기들, 테이스트 있는 유저들은 알아채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약간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적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 프론티어 랩들의 LLM 트레이닝하는 페이퍼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그 뭐 스탠포드가 됐건 코넬이 되었건 서울대가 되었건 뭐가 됐건 대학 홈페이지의 첫 장을 보면 그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사실 사회에서 만나보면 학교 출신별로 미묘하게 이 컬처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랑 대학원이 저희 포스트 트레인이잖아요, 일종의. 학부까지는 프리 트레인 페이스로 보고 대학원, 대학, 회사 뭐 이런 게 이제 나름의 포스트 트레인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페이퍼의 구성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를 한번 요약을 하면 프리 트레인 얘기했고 데이터셋의 프리 트레인 데이터셋을 품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많은 부분은 뭐 미온 이런 얘기는 그냥 제치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신세릭 데이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세릭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부분은 포스트 트레이닝에 걸쳐 있는 거죠. 그렇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니까 섹션은 포스트 트레이닝에 넣어놨지만 정확하게는 학습 과정하고는 상관없는 데이터셋 얘기죠. 근데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리프레이즈라는 표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러한 그 스킬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프리 트레이는 사실은 그냥 진짜 난리지를 배우는 페이스니까 15.5T짜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 였고. 프리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섹터도 완전히 좀 분리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프리 트레이는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데 포스트 트레이는 잡기술을 가르치는데 둘 다 뮤온 쓴 거죠? 네, 둘 다 뮤온 클립 옵티마이저는 썼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RL 알고리즘 이거 키미 1.5에 썼던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제는 저도 이 수학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진 않는데 대략의 뉘앙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PPO나 그다음 GRPO를 거쳐 왔으니까 PPO는 어드밴티지 펑션이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나서 원래 펄러시 그러니까 요 RL이 지금 스텝이 돌고 있는 이 에폭 말고 요 앞에 트레이닝 스텝에서의 폴리시를 이제 세타 올드로 놓고 여기 있죠. 세타 올드, 세타 파이 세타와 파이 올드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건데 어디에서든. 네. 저기 그 PPO에서는 이제 클리핑을 하면서 뭐 KL 다이버전스 곱하고 뭐 하고 수식 복잡하잖아요. PPO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뭔지는 이해하지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어쨌건 핵심은 그죠? 올드 팔러시에서 뉴 팔러시가 너무 이격이 심하지 않도록 그냥 레귤러라이즈 하는 방법이거든요. 보상 신호를 어떻게 넣을 건가와 그다음에 폴리시 업데이트를 할 때 너무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레귤러라이즈를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PPO는 어드밴티지 펑션을 쓴 점이 다른 점이고 이제 GRPO는 PPO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워드 부분만 별도의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지 않고 그냥 완전히 수학적으로 베리파이어블해서 그냥 0, 1, 0, 1 답을 주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를 썼고 이 키미가 쓴 알고리즘은 계열로 보면은 GRPO랑 비슷해요. 그냥 그룹 형태로 뭔가 계산을 여기 나오는 거죠. each problem x 하나의 프로블럼 x를 넣으면 이거 x가 그냥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블럼 x에 대해서 k개의 샘플을 받는다. 리스폰스를 k개를 받는다. y1에서 k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k개의 결과를 우리가 뽑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어디서 뽑아오냐? previous policy, 파이 올드에서 뽑아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워드 펑션인데 GRPO는 이 요 지금 제가 반전시킨 부분을 그냥 그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노멀라이즈 하는 것만 다른 점인데 얘는 그냥 리워드에다가 평균 뺐어요. 그러면은 얘 얘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10문제 풀었다. 10문제 풀었는데 그중에 뭐 5문제 맞췄다라고 하면 평균이 0.5겠죠. 그죠?
그 0.5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걸 뺀 거죠. 뭐 대강 퉁치면은 폴리시 업데이트의 방향 같은 느낌인가요? 이렇게 리워드 시그널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 폴리시 원래 랭귀지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 방향성인 거죠. 그리고 요 뒤에는 그냥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고, 그래서 GRPO나 이런 경우에는 뭐죠 KR 다이버전스랑 빼주고 뭐 이런 걸 썼는데 얘는 그냥 스퀘어 L2 로스를 썼다는 게 다른 점. 네, 근데 뭘 쓰든지 얘네들도 그냥 GRPO 가져다 쓰면 폼 안 나니까 비슷한 형태인데 다른 로스 펑션을 갖도록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연금술 같은 게 뭔가 수학적인 배경이나, 사실 이 배경 자체 수학은 몇 개 안 되죠. 다 몇 개 안 되는 그런 거에서 그냥 가져다가 넣어놓고 로스가 잘 떨어지고 트레이닝이 안정적이면 이제 후보로 쓰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깊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GRPO랑 비슷한다. 그래서 이걸 로스 펑션으로 썼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뮤온 옵티마이저 썼다. 그리고 재밌는 건 버젯 컨트롤인데 얘네가 퍼 샘플 맥시멈 토큰 버젯을 만들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값을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자르게 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시그널을 주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원부원 길게 단문 내고 뒤로 가는 거는 페널티를 가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여긴 써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모델의 토큰 에피시언시를 굉장히 시그니피컨틀리하게 좀 좋아지게 만든다. 예. 그래서 대부분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뭔가 그 콘사이즈한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토큰 효율성이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네요. 네, 퍼 토큰 에피션시라는 얘기가 프리트레인이랑 뭐 RL 뭐 할 거 없이 다 나오죠. 예, 사실 지금은 이제 토큰의 품질을 높이는 거, 그건 이제 데이터셋의 문제인 거고, 그럼 이제 그 단위 토큰들이 데이터셋이 어떤 총량, 데이터의 총량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효율을 뽑아내느냐라는 경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PTX 록스가 무슨 얘기였더라? 이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RL 페이스에서도 프리트레인 데이터에서 뭔가 굉장히 하이 퀄러티 데이터 몇 개는 빼서 여기로 좀 다시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우 이런 거 들으면서 저도 그 큰 틀만 알고 있었지 이 사이사이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많은 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지. 템퍼레처 디케이도 나와요. 예, 템퍼레처 디케이는 그냥 우리가 아는 템퍼레처인 거죠. 처음에는 모델이 RL 페이스에서 나름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템퍼레처를 좀 높게 가져가고, 템퍼레처를 높게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 말 저 말 하기에 자유롭게 좀 하는 느낌인 거죠. 뒤로 갈수록 이제 템퍼레처를 갖다가 0에 가깝도록 만들어 가지고 더 이밸류에이션 세트가 강하도록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프트맥스에서 템퍼레처 그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그거죠? 그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이 위에 있는 파이 올드 뭐 파이 세타 이런 게 전부 다 LLM인데, 그거 토큰 샘플링 할 때마다 당연히 다 템퍼레처랑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레처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죠. 템퍼레처, 탑 P, 탑 K 이 세 개가 이제 모델의 어떤 토큰을 셀렉션하는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템퍼레처 디케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상해서 다양성을 탐색하다가 인제 좁혀가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예. RL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그 프리트레인 그 버블을 자기네가 매니지를 잘한다는 얘기랑 얼추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여기는 읽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왜냐면 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때도 뭐 트레인 엔진과 인퍼런스 엔진을 한 머신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은 재빠르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지 이런 부분에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고려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스타트업 하는지 에이전 롤아웃 나오고 뭐 이게 얘기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또 롤아웃인데 다양한 맥락에서 계속 롤아웃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에이전트가 롤아웃도 있고 뭐 앞에도 또 롤아웃이 여러 번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사실은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종합 예술이잖아요. 저희가 이 랩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것들이 이 에이전트 롤아웃 뭐 이런 표현에서도 있는데 처음에는 널리지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막 쪼다가 어느 순간엔 코딩 데이터로 하다가 그리고 뒤에는 뭐 어려운 문제는 뒤에 배치하고 뭐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델의 성능 같은 게 다 결정되거든요. 이게 그냥 데이터셋이 똑같이 있다 하여 그거를 그 프리트레인 한다고 해서 똑같은 데이터셋과 똑같은 아키텍처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셋 퍼뮤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셋 믹스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사람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논문을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배치에 이제 몇 개가 같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아까 67밀리언 토큰이 이제 한 배치에 들어가는 토탈 토큰 넘버다라고만 나왔는데 그 토탈 토큰 안에서도 이게 그냥 소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날리지와 매스와 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믹스를 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효율이 다 달라지거든요. 비율, 순서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커리큘럼이다라는 표현 쓰신 거죠. 뭘 먼저 배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론티어 랩들의 노하우일 것 같고 저는 중국의 프론티어 랩들이 오픈 AI나 구글이나 거기에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국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예, 소셜 네트워크로 이 소식들은 다 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딥식이나 키미 페이퍼가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얘네가 진짜 다 프롬 스크래치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 랩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아름아름으로 다 흘러와서 재해석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자기네들이 다 리프로듀스 해보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페이퍼로 내고 모델도 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강하게 의심은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사업이라서. 뭐 이게 갑자기 딴 맥락이긴 하지만 포치한 엔지니어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기가 이전 회사에서 했었던 거를 아이디어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코드는 못 쓰지만. 거기에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를 절대 걸지 못하죠. 예. 걸지 않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도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구글이 트랜스포머에 특허를 걸었으면 지금 이거 아무도 못 쓰잖아요. 네. 이게 마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의 탑 엔지니어가 넘어가면 이제 그 레시피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탑 인재를 끌어들이고 GPU를 많이 그러니까 뭐 계산 자원을 많이 주면 이 짧은 시간 안에도 되기는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정말 상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프론티어 랩에 잘 정제된 데이터셋이 어떻게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는 상향 평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밸류에이션들이 있고, 이밸류에이션도 정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했을 거고,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 너네 좋단 얘기지? 각종 벤치마크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전틱 툴 유저에 대해서는 사실 벤치마크가 없어요. 아까 에이스 벤치나 뭐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LLM 평가를 할 때 그것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탑 이거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인 이밸류에이션도 따로 해줬어요. 예, 그리고 베이스 모델도 공개해줬죠. 딥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세이프티 뭐 이런 얘기들 쭉 있는데 저는 아직 세이프티까지는 관심이 덜 가고 있어서 이런 쪽은 잘 안 읽어봅니다. 리미테이션, 가끔 모델이 미친다. 하드 리즈닝 태스크나 뭔가 unclear tool definition 있을 때 그냥 중원부원 계속 지버리쉬를 생성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요약 뭐 나온 거고, 레퍼런스,
뒤에는 이제 레퍼런스랑 이거 보여드리려고. 뒤에 어펜딕스 있는데 저 어펜딕스는 안 갈 거고요. 여기 컨트리뷰트한 엔지니어들. 이름이 다 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한참 있네. 리로 끝나는 사람 한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스트 네임으로 소팅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60명. 맨 끝에 키미 K2가 있어요? 논문 저자에? 그러네요. 저도 그건 안 봤는데 이제 인간들의 숫자가 계속 줄겠죠. 그리고 이제 키미 K2와 뭐 클로드 오퍼스가 협업해서 이 논문 썼습니다라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 리뷰 같은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요 키미 K2 페이퍼는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다음에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이 사업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은 정보가 있을 페이퍼 같아서 저도 꽤 깊게 탐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처음에 제가 예전에도 그 저희 논문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한 벌은 일단 제가 프리트레인 한다는 식으로 끝까지 다 읽어요. 한자도 안 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대충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의 디스트리뷰션이 저 스스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내용 위주로 나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클로드 오퍼스에다가 이제 논문 걸어놓고 제가 질문해 봐요. 그럼 이제 거꾸로 걔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verifiable reward를 주거든요. 예, 그러면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는 맞네라고 하면 그 맞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모르는 다음 걸 물어보고 그렇게 티키타카를 해서 이제 나름의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번 하면 제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붙여줘요. 슈도 코드도 짜주고. 그 워킹 트레일이 이제 굉장히 길죠, 사실. 몇 시간 정도 쓰셨나요? 맥스 요금제라서 이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거의 뭐 한 2시간 넘게 티키타카 하는 거죠. 그럼 걔가 이제 그 계속 지나가면서 왜냐면은 예전 논문을 제가 다시 펴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PPO도 다 까먹었고 GRPO도 수식 다 까먹었는데 그 제가 또 그 논문 찾아보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걔한테 비교해봐라라고 하면은 GRPO, PPO 해가지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쭉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 온 팔리시, 오프 팔리시 관련해 가지고 한참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거 이제 이 논문과 상관없는 건데 온 팔리시, 오프 팔리시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예제 같은 거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과정 뭐 승주님도 제가 이제 승주님한테 배운 프롬프트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화되는 거죠. 저도 나름 예전에 프리트레인 페이스에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가 이제 강하게 포스트 트레인이 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지식으로 자리 잡고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자리 잡고 나면은 이 촘촘하게 머릿속에 이제 도구로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회사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블럼들이라든지 회사의 전략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나름의 우선순위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해봤자 우리가 진짜 소위 그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대로 스팀롤 될 그런 명확한 영역,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엣지를 가질 영역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발화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션을 녹화하면서는 말을 해보니까 그게 좀 다른가요?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과정도 우리가 데이터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센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차원으로 압축하는 거잖아요. 이 파라미터 안에. 예. 예. 그렇게 해서 되고 나면은 저는 데이터가 조금 더 덴스한 폼인 인포메이션으로 바뀌고 인포메이션을 더 이렇게 짜부러뜨리면 그게 룰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흐트러져 있는 데이터들에서 몇 개의 룰로 딱 꺼내고 나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머릿속에서 잊어도 룰이 그 데이터를 전부 레프레젠트하는 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승주님의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 처음에 이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걔를 이제 저만의 룰 베이스로 꺼내는 훈련을 하루 동안 빡세게 한 거잖아요. 어제 하루는 회사 일을 안 하고 제가 클로드와 요 페이퍼만 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을 거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이제 룰이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머릿속에 하나의 룰이 자리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잘 꺼내져요. 그게 이제 제가 학습에도 쓰는 방식이고 회사 이제 전략 도출하는 데도 쓰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이 한두 개의 명확한 룰로 꺼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컴퓨터를 제 스스로 좀 투입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냥 지리하게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예. 이제 제 질문의 약간 핀트는 think aloud를 했을 때가 도움이 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한번 또는 청취자들에게 말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한번 궁금했던 거죠. 녹화를 하면서는 이 소트 토큰을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막 그렇게 뱉어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트럭션 모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저만의 방식대로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저희 오늘 키미 K2 페이퍼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